이 사람이 왜 저런 로마 시대를 들고 찰스를 들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의 국가를 바라보는 사고 자체가 국민이 최고 권력자이고 주인이라는 점이 빠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 대장인데 최고 대장이 뭘 했다고 해서 이거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두환 노태우만 해도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까,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으니까 이건 내란이 맞아. 하지만 이미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란을 못 저지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찰스 2세도 왕이었는데 사형당했네? 그때는 왕정 시대였다.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었고, 지금의 시대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거예요. 국민을 향해서 촛불을 겨눈 순간 그건 끝인 거예요. 이전은 계속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로마 찾아보고 영국 찾아보고 이랬던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이 또 5,900을 뚫었어요. 지금은 약간 조정에 들어가서 5,872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기세로 5,857, 6,000도 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임세은 소장님, 네.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천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사야 되냐 물었을 때 그냥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단 조금 숨고르기 할 때마다 조금씩 사보세요 했는데, 숨고르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투자는 물론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냥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재용 회장이 낸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네. 뭐 이런 그런 패러디도 예, 있고. 패러디인가? 예, 뭐 거기에서 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좀 이상한 게, 보통은 한 번씩 숨고르기 하고 다지고 올라오고 다지고 올라오고 하는데, 한 번 하긴 했었죠. 5,000m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은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 사실 기회다. 근데 그때도 이러다 급락한다는 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그게 기회였고, 지금도 조금씩 아주 내려갈 때가 있을 건데, 뭐 그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게 소액으로. 네, 뭐 빚내서 하지 마시고. 5천을 뚫었을 때는 사실 이제 드디어 5천, 이게 뭐 말이 되나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5천이 무너질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6천을 가게 되면 5천은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 증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이었어서 기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법 이번에 개정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췄잖아요. 이런 법제적인 것만으로 맞췄을 때 기초적으로 가는 게 5천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5천은 맞췄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기업들이 더 잘하고 경제 구조가 더 뒷받침이 되면 6천, 7천은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해외 증권사들이나 국내에서도 7천, 막 8천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더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5천이 아니라 만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이전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요, 불과 한 6, 7개월 전까지 2천에서 3천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인 거고, 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덕분에 이 현금 흐름이 사실 투자할 곳이 지금 딱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내부적인 사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도의 뒷받침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바뀌고, 국내에서의 이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처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서, 바라건대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요, 결국 아직도 내수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빨리 그게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왜 주식시장이 오르겠습니까? 뭐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끄덕없이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한국 한번 해볼 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겠죠. 새롭게님, 경상도 지독한 70대 보수 우리 형부가 주식으로 큰 돈 버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 선언했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피아스님, 미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US 달러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오랜만에 슈퍼챗 감사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오늘 또 힘차게 파이팅 하세요. 제가 오늘 좀 힘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날짜로는 2월 23일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을 맞으면서 정말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새봄이구나. 우리가 이제 3월 1일 뭐 또 그렇게 날짜가 주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좀 꽉 우리를 옥죄어왔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저자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좀 하니까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 딱 100일 남은 때라서 이제 좀 힘을 좀 내보자, 그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부산이대희님이 카페 명작꽃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3월 23일이라고 그랬어요? 2월 23일. 예. 예. 그리고 수출도 지금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더라고요. 2월 1일부터 20일간 수출 현황, 관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수출이 435억 달러,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은 3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5%가 늘었고, 수입은 11.7%가 늘었고, 수출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이고, 지금 이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도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위기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만의 추격이라고 할까,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도 크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신기할 정도인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다들 국내외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출의 호조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주식하고 주가 시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때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 어떤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좀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기록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가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제 관세가 사실상 뭐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나와서 한국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저는 역시 이재명 정부를 믿었다는 것이 이미 이러한 재판 결과 나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국가가 안정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좀 불확실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흔들리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신뢰를 주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과 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 증빙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사실 관세 부분이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굉장히 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 그 아까 주식 시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많은 그 설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도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세요. 시장만 오르면 뭐 하냐,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돈이라는 게, 시장이 도는 게 기간이 걸립니다. 뭐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그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 기간을 조금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심리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선행지수로서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오르면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심리지수가 개선이 되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에 기업의 그 심리지수. 그렇게 되면 또 결국 실물 경제까지 그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우리 임세훈 소장님하고 명작꽃이 참 어울리다,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저하고는 별론데. 잘 어울리십니다. 색깔은 더 잘 어울리십니다. 옆에 주말에 핑크. 잠을 너무 많이 잤더니 눈이 좀 부었네요. 근데 임세훈 소장님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미리 아주 잘했다,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나왔고 무효화 될 거면 뭐하러 협상을 했냐, 그냥 기다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지금 뭐 슈퍼 301조라든가 이런 걸로 또다시 지금 관세를 올리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연방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서 관세 협상을 안 하고 버텼더라면 트럼프의 후속 조치 때 우리는 더 때려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적절한 시기의 관세 협상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렇게 곳곳에서 희망의
어떤 신호들이 쏘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힘을 내고 팍팍팍 나갈 수 있게 누가 했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워했죠. 하나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한데 왜 무기징역이냐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직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쭉 읽어 내려간 선고 이유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저런 자가 판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렇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너라고 별 수 있겠냐. 국민들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직위원 재판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재판에서 직위원이 흘려놓은 찌꺼기를 가지고 장동혁이 계속 지금 지방선거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직위원 재판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꼽느냐? 저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할 만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뭐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국회를 점거하고 이것은 또 안 되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내가 만약에 무죄를 주거나 공소기각하면 나는 죽겠지. 그러니 뭐 여러 가지로 또 뒤로 빠지는 거죠. 항소심이 있잖아. 거기에서 또 따져봐. 나는 이렇게 하고 도망갈 테니까 하고 갔어요. 이번에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맞는다고 그러죠? 예, 원래 주기현 부장판사가 원래 식품 뭐 이런 걸 전담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법에는 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사건들을 그냥 맡게 될 텐데 교통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분석하기를 그동안 내란 재판 하느라고 애썼는데 그래서 좀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해서 보여준 인사라고 보인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인데 기자도 물론 처음에는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여러 군데 이제 거치다가 나중에는 약간 이제 전문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부를 오래 한다든지 또 경제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국방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적어도 부장판사면 이제 여러 군데를 다 거치겠지만 우리가 쭉 그동안 진행하는 걸 봐서 내란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다루기에는 직위원은 도저히 까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론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원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러니까 직위원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라는 쪽은 이 반대하는 쪽이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법원이 욕먹게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희망사항과 상관없이 사실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요 이런 중요한 큰 사건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이런 얘기를 먼저 떠올린답니다. 내가 조상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 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데 그만큼 이 일을 잘 해내야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직위원 부장은 스스로도 그걸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끝내고 저 북부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조희대 코트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내란죄라고 하는 엄청난 이 죄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실력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가진 식견도 부족하고 통찰력은 아예 보이지 않고 이런 자가 그 재판을 그동안 끌어왔는데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우리 국민이 바로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 하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위원의 재판에서 직위원의 판결에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다만, 사정, 물 마시는 거. 그런데 그 긴 시간 재판 딱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 막아냈고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증관 판사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이자는 군인, 경찰이 애먼 피해를 봤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증관 부장판사가 혼을 냅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마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바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기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기현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 또 군인들 피해가 너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기현의 눈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양절 변호사님. 국민이 막았다. 우리가 이증관 부장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그 이증관 부장판사가 꼭 집어서 했냐라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인들을 뭐 이렇게 제대로 정말 힘을 쓰라고 보낸 것도 아니었었고 무슨 경고란이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2시간 반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증관 부장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야, 니네가 지금 그렇게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짧게 경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아선 것이고 일부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막아서 이 일이 정말 대한민국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었던 일이 2시간 반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딱 지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피해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괜히 당신이 지금 윤석열 하나만 탓한 거죠. 괜히 당신이 그렇게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수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안타깝다는 듯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일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을 피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기현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기현이 지금 이 판결문에서 한 거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똑 떼버리고 군대를 보낸 것만 지금 내란이라고 한 거거든요. 국헌불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처음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요. 여의도에 가셨던 분들도 있고 생중계로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군은 나중에 11시 가까이서야 군인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걸 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여의도로 다 몰려들어 있는데 군인들은 나중에 와요. 그러면 지기현 논리대로 그때 당시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면요. 여의도에 몰려간 시민들은 폭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거 국회에서 해제 가결하면 되는 건데 왜 국민들이 나가요? 그런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판결에서. 이 내란에 대한 저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양형 판단 부분에 보면은 양형을 판단하려면 피해자들이 누구냐, 피해를 얼마나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진관 판사랑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진관 판사는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신념을 파괴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를 했고 많은 경우에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독재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 자체가 피해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반면에 지기현 판사는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내란죄의 피해, 대통령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아이고야. 네. 수사와 재판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네. 군경들이 하급자들이 많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을 하거든요. 이 지금 역사적인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적인 어떤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가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뭐 북부지법 가가지고 교통전담을 하게 되면은 음주운전 사건이나 뭐 무단횡단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무단횡단 하셨으니까 벌금 내세요 하고 그냥 경찰관 딱지 끊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지금 내란죄에서조차 무단횡단한 사람 딱지 끊듯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담한 것이죠. 얼마나 천박한 인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결문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그동안 지기현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장동혁까지도 논리적 허점이 많다. 그러면서 양심에 떨림의 흔적이 다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명판결을 얘기하면서 항상 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뚫어본 그 통찰 대단하다고 평가했더니 지도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찰스 1세 뭐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어울리지 않는, 가장 우리가 놀랐던 부분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 그런 비유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쳤다는 그 경구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만약에 이걸 알고 썼다고 하면 그건 정말 기본적으로 내란에 대한 지기현의 인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기현이가 그 찰스 1세 얘기했던 거하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세계사적으로 살펴봤던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연역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란의 어떤 부당성, 이런 폭력성을 이야기하는데 중세시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오고 찰스 1세가 왜 나옵니까? 제가 그 실시간으로 저 중계를 이제 들으면서 갔는데 예. 찰스 1세 나올 때 제가 가다가 빵 터졌어요.
저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저 중세시대의 역사적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역사 강의를 하러 나오셨나 지기현 판사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니 알고 있잖아요. 찰스 1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참수당했잖아요. 유일하게 찰스 1세가 현역인 와중에 참수당한 왕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기대했었습니다. 저 예시를 들면서 유일하게 윤석열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가 참수에 가까운 뭐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안 되긴 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빌드업이구나 했더니 웬일이야. 무기징역 내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역사 강의를 길길이 했던 거와도 다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그 지기현 판사는 찰스 1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까지 가면 돼요.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두환을 보십시오. 그 당시 12.12, 5.18 이 사람들은 친위 쿠데타도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로 발생한 일이었어요.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사적인 결단으로 사형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이 전두환이 자연사됐다는 것이 문제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너무 따뜻한 법 감정으로 인해서 3년만 복역하고 이 전두환이 골프 치고 뭐 온갖 사내짐이 다 누리면서 자연사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우리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주식 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친위 쿠데타는요.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저위험 고수익. 위험은 작은데 수익은 굉장히 많은 상태. 왜냐?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전두환 사례만 봤을 때도 만약에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면 전두환 사례처럼 한 3년 복역한 다음에 나와서 골프 치고 사내짐이 누리고 자연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희망에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2024년에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앞으로 미래 혹은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기현은 과거를 살펴봤을 때 사형으로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친위 쿠데타 누가 정권 잡을지 몰라요. 근데 이번 사례로 봤을 때 친위 쿠데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 국회를 가장 먼저 봉쇄하고 군대가 미리 막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멀리 있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인데 지기현은 찰스까지도 가고 막 이러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과거의 5.18의 사례를 보진 못했다라는 치명적인 그런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지기현의 역사인식의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은요, 뭐냐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왜 저런 로마 시대를 들고 찰스 1세를 들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의 국가를 바라보는 사고 자체가 국민이 최고 권력자이고 주인이라는 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예를 들었냐면, 야, 대통령이 최고 대장인데 최고 대장이 뭘 했다고 해서 이거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두환 노태우만 해도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까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으니까 이건 내란이 맞아. 하지만 이미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란을 못 저지르는 거 아니야? 근데 찾아보니까 찰스 1세도 왕이었는데 사형당했네? 아니요. 그때는 왕정 시대였다. 왕이 국가의 주인이었었고 지금의 시대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현직의 대통령이 됐든 현직의 군인이 됐든 국민을 향해서 촛불을 겨눈 순간 그건 끝인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전은 계속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로마 찾아보고 영국 찾아보고 이랬던 거예요. 레츠코코님, 지기현의 잘못된 AI 사용법. 길고양이 황선희님, 그 와중에 가슴 철렁했을 사람 철수 1세. 모여라 꿈동사님, 중세시대였으면 지기현 살아있겠나. 영원히 4931님, 시국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삽질할 시점만 노리고 재판 질질 끌면서 여차하면 무죄 내릴 결심이었다가 예상 밖으로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잘하니 어쩔 수 없이 무기징역. 날카롭게 지적하셨네요.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과거 페르시아에서는 그 중세 페르시아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피부 껍질을 벗기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법안 다시 한번 발의해봐요. 네. 인피니티런 촉법 노인이란 세간의 비아냥도 있어요. 이때도 참 황당했죠. 비교적 고령 65세. 그럼 한덕수는 어떻게 돼요?
73세. 아니 그리고 요즘 65세가 무슨 고령입니까?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도 지금 없애거나 연령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판에 말이죠. 그리고 제 판결문을 보면은요, 찰스 1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국 뭐 헌법도 나오고요. 아주 그냥 전 세계의 법 체계를 다 망라해 놨습니다. 룸사롱에서 작성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AI를 시켜가지고 이진관 판사랑 지기현 판사 판결문을 분석해보라고 시키고, 이제 국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네, 시켜봤어요. 네, 보니까요, 이진관 판사 판결문, 네, 당연히 국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이진관 판사는 국민이 64회 나오고 지기현 판사는 41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 판결문은 1200페이지고 이진관 판사는 350페이지 정도예요. 그 분량까지 고려하면 이진관 판사가 국민이란 단어를 한 5배 더 많이 빈도로 높게 쓴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국민주권주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진관 판사가 깊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이 빠져 있는 판결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찰스 1세, 뭐 중국, 뭐 일본, 영국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왕이 뭐 내란을 일으켜도 내란죄에서 성립한다, 뭐 이렇게 결론은 냈으니까. 근데 다 잘 해놓고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영구 집권을 꾀하려고 간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이 이래놓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말이죠. 아니,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을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놨으면 이진관 판사도 세계사적으로 볼 때 위로부터의 내란은 독재로 귀결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기현 판사도 세계사적으로 그 많은 사례를 분석해놓고 그것들이 다 영구 집권과 독재로 이어지고 그걸 꾀했다는 그런 사례를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례를 다 봐놓고선 윤석열은 영구 집권을 꾀한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이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배동호님, 절지의 지기현 때문에 고령된 한 사람입니다. 이제 윤석열 어찌됐든 이제 무기징역 선고가 됐고 항소심에서 그거보다 낮은 게 나올 수는 없고, 이제 사면 금지 법안도 통과가 되면 윤석열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과연 끝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일단 외환죄,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또 재판이 있지요? 예, 가장 먼저 지금 6개 가량의 재판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앞서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부분 역시도 사형이 가능한 범죄인 것이고요. 사실 이게 하나만 저질렀어도 사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범죄인데, 그때를 되짚어보면 제일 끔찍해요. 그 방첩사령관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일상적인 전쟁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주가가 코스피가 6천을 넘냐 7천을 넘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고사하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로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금 기억나는 게 최악의 경우를 뭐로 적어놨어요? 노아의 방주로 적어놨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들은 어떻게든 살 것을 계획을 해놓고 대한민국은 나라 통째로 그냥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계획을 세웠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최고 사령관의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지금 일단 2차 특검이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판사 만나고, 외환죄 관련해서 또 증거들을 확실히 잡아내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사형 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2차 특검 고려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체포방해 사건이나 지금 다른 사건들이 지금 2심에서는 아마 병합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무기징역과 다른 재판들이 병합이 되면은 충분히 이 사람은 사형이 가능하다. 왜? 내란을 저질러 놓고 심지어는 그 내란죄로 인한 자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경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체포를 방해시키고 빠져나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이거는 사형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2차 특검의 결과까지 이제 만약에 더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법정 최고형 외에는 다른 걸 선고할 도리가 없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항소심에서 윤석열한테 사형이 선고가 되면 혹시 국민들 가운데 이번에는 사형을 집행하자 하는 여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9일에 있었던 재판 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행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사형 폐지 국가인 거는 맞습니다만 아주 예외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나라를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이 내란 외환, 그다음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형이라는 단죄를 해야 이 역사적인 교과서가 되고 사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뭐 저는 당연히 그런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혹은 뭐 우리가 뭐 세계에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죠. 그 사회적 합의는 못 되더라도 논의 과정 자체가 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요.